제3화 동탁 난세의 괴물이 온다. 여러분, 삼국지에는 수많은 악역이 등장합니다. 조조는 간웅이라 불렸고 사마이는 음험하다 했으며 여포는 배신자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조차 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동탁, 이 이름 앞에서 낙양의 황제는 꼭두각시가 됐고 천하의 제후들은 분노로 들고 일어났으며 수백 년 한나라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충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동탁은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변방에서 피땀 흘리며 올라온 실전 지휘관이었습니다. 오한과 강족을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장군은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충격,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인 사람, 다름 아닌 한나라 조정 스스로였습니다. 자, 189년 낙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탁, 자는중형, 서량 출신입니다. 서량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감숙성 일대로 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북쪽으로는 촌노와 선비, 서쪽으로는 강족이 호시탐탐 노리는 최전방 변경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동탁은 바로 이 살벌한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탁은 강족 유목민들과 직접 어울려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족 사대부 입장에서는 야만인과 어울리는 천한 행동이었지만 동탁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강족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전투 방식을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소설에서 동탁은 처음부터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기록에서 젊은 시절 동탁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정사삼국지 동탁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동탁은 강족 수령들과 도터운 신의를 쌓았고 그들이 동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부하들을 아끼고 재물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리 있고 통이 큰 변방의 사나이. 이게 젊은 시절 동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강족과 선비의 반란을 여러 차례 진압하며 변방에서 이름을 떨쳤어요. 조정에서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장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탁에게는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낙양의 명문세가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전공을 세워도 변방 출신의 무골은 낙양의 명문들에게 천하게 보였어요. 학문도 없고 예법도 모르는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욕감, 이 분노, 훗날 동탁이 낙양을 장악했을 때 그가 귀족들에게 보여준 잔인함, 그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탁의 군대는 일반 한나라 정규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량군, 이들은 중원의 규율 잡힌 보병 중심 군대가 아니었어요. 강족과 흉노의 전술을 흡수한 기동력 뛰어난 기병 중심의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낙양의 군대가 이들을 상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훗날 이 서량군이 낙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동탁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원소와 조조. 훗날 관도대전에서 천하를 두고 격돌하는 이 두 사람. 사실 젊은 시절에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원소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세, 삼공. 4대에 걸쳐 삼공벼슬을 배출한 최고 명문세족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4대째 총리를 배출한 최고 정치 명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원소 본인도 외모가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천하의 인재들이 그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반면 조조는 황관의 양손자 출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신 배경 때문에 문벌들의 멸시를 받는 처지였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정사와 연애 모두 젊은 원소와 조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울려 다니며 온갖 기상천외한 장난을 쳤다는 기록인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남의 혼례식에 끼어들어 신부를 훔치려다 들켜서 도망치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도망치던 중 원소가 가시덤불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때 조조가 도둑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원소를 놀라게 해 가시덤불에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하지만 이게 정사 배송지 주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원소는 위기 상황에서 당황에 꼼짝 못했고 조조는 순간적인 기지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천하를 두고 싸우는 최대의 라이벌이 됩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는 7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7만 군대와 맞붙습니다. 숫자로는 10배 차이, 상식적으로는 원소의 승리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조의 대승이었죠. 젊은 시절 가시덤불에서 당황하던 원소, 훗날 전장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물쭈물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도 우물쭈물하다가 조조에게 패하는 장면, 그 씨앗이 이 젊은 시절부터 이미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189년, 두 사람 모두 아직 젊고 아직 친구이며 아직 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앞에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9년, 후한의 영제가 사망합니다. 황제가 죽으면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권력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지죠. 한쪽에는 대장군 하진, 황제의 외척으로 사실상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십상시, 황관 집단, 황궁 내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진은 이참에 십상시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황태우, 즉 하진의 여동생이 황관들을 비호한 겁니다. 지금의 황태우를 황관들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황태우가 반대하니 하진이 마음대로 황관들을 처형할 수 없었어요. 바로 이때 원소가 나섭니다. 대장군, 지금 당장 베어버리십시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원소는 즉각적인 처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단칼에 처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하진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외부의 군사력을 빌려 십상시를 압박하기로 한 거예요. 각지의 군벌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여 십상시와 태우에게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소도 이 방법에는 동의했습니다. 각 지역 실력자들을 불러들여 압박카드로 쓰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조조가 반대합니다. 황관 문제는 황관 우두머리 몇 명만 처형하면 됩니다. 왜 외부 군대를 불러들입니까? 일이 커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조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지의 군벌들에게 낙양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단 중에 동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소설에서는 동탁이 스스로 낙양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에서 동탁이 낙양으로 온 것은 조정의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하진이 직접 불러들인 거예요.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동탁이 낙양을 향해 출발하는 사이 낙양 안에서는 이미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이 낙양으로 오는 길. 낙양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터집니다. 십상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진을 궁궐로 유인합니다. 황태호의 명이라며 불러들인 거죠. 하진은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상시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진이 죽었다는 소식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원소가 움직입니다. 원소는 즉각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관이라면 닥치는 대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이때 원소의 군사들이 수염이 없는 남자는 무조건 황관으로 간주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수염이 원래 없거나 적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상시 중 일부는 황제를 납치해 도망칩니다. 어린 황제와 진류왕을 데리고 궁궐을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 궁궐 밖에서 길을 잃은 황제 일행. 이때 황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으로 오는 길에 도망치는 황제 일행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낙양에 입성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원소가 궁궐 안에서 황관들을 처형하는 동안 동탁은 황제를 손에 넣었습니다. 황제를 가진 자가 천하를 호령합니다. 동탁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동탁이 낙양에 들어옵니다. 서량군의 위용을 보고 낙양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원의 정규군과는 완전히 다른 군대였습니다. 강족의 전투 방식을 흡수한 기병 중심의 전투 집단, 거칠고 강인하며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움직이는 야수 같은 군대였어요. 낙양의 군대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탁은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탁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이 사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낙양에는 이미 요청을 받고 도착한 다른 군벌들의 병력도 있었고 정규군도 있었습니다. 동탁의 서량군만으로는 완전한 장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탁이 묘수를 사용합니다. 매일 밤 동탁의 군사들이 몰래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새로운 대군이 도착하는 것처럼 북을 치고 요란하게 입성합니다. 낙양 사람들 눈에는 매일 새로운 지원군이 도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리전이었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낙양의 관료들과 병력들은 동탁의 군사력이 엄청나다고 착각했고 아무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사에 기록된 동탁의 실제 전략입니다. 소설에서 동탁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단순한 폭군으로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심리전을 구사할 줄 아는 계략가였습니다. 낙양을 장악한 동탁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기존 장수들을 자신의 휘하에 편입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합류합니다. 여포, 봉선. 당시 여포는 정원이라는 장수의 양자였습니다. 정원은 동탁에 맞서는 인물이었어요. 동탁은 여포를 포섭합니다. 적토마와 황금, 비단을 선물로 보내면서요. 여포는 자신의 주군이자 양부인 정원을 살해하고 동탁에게 귀순합니다. 소설에서 이 장면은 동탁의 간교함과 여포의 배신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에서 보면 여포가 정원을 죽인 것이 단순히 무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서 동탁이 압도적인 실력자로 부상했고 여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배신과 불효를 정당화해선 안 됩니다. 어쨌든 여포를 얻은 동탁은 이제 천하무적이 됩니다. 동탁의 전력적 두뇌 플러스 서량군의 압도적 전투력 플러스 천하무쌍 여포의 무력, 이 세 가지를 갖춘 동탁 앞에 이제 아무도 맞설 수 없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동탁이 다음으로 한 일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황제를 갈아치우는 것. 당시 황제는 소제 유변, 하진의 조카였습니다. 하진의 세력과 연결된 황제를 동탁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동탁은 조정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선언합니다. 소제는 나약하여 황제의 자질이 없다. 진류왕 유엽을 새 황제로 세우겠다.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때 한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나 동탁에게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상서정태, 동탁의 뜻에 반대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동탁은 그 자리에서 정태를 끌어내 처형합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류왕 유엽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이분이 바로 헌제입니다. 훗날 조조가 이 황제를 옹립하고 유비를 황숙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에요. 헌제는 당시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 황제, 동탁 입장에서는 완벽한 꼭두각시였죠. 폐위된 소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탁은 소제에게 독주를 내립니다. 소제는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목 졸려 죽습니다. 황제를 시해한 겁니다. 이 순간부터 동탁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황제를 죽이는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 동탁의 공포 정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낙양에서 동탁군이 저지른 만행들. 정사에는 차마 자세히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약탈, 방화, 살인이 일상이 됐어요. 천년고도 낙양이 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도 동탁에게 맞서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조조, 동탁이 낙양을 장악했을 때 조조는 어떤 처지였을까요? 동탁은 조조를 알아봤습니다. 능력 있는 인물이라는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조조에게 효기교의 벼슬을 내립니다. 좋은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사양합니다. 왜였을까요? 조조는 동탁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이자와 함께하면 자신도 역적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조는 동탁의 제안을 거절하고 낙양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연희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칠성검과 동탁 암살 시도. 연희에서 조조는 사도 왕윤으로부터 칠성 도검을 빌립니다. 동탁을 암살하기 위해서요. 조조가 동탁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동탁이 침상에 누워있는 틈을 타 검을 뽑는 순간 동탁이 거울을 통해 조조를 발견합니다. 맹덕, 그대는 이 야심한 밤에 어쩐 일인가?
위기의 조조는 즉각 상황을 바꿀 꾀를 냅니다. 제가 이 보검을 얻었는데 너무도 좋은 보검이라 승상께 헌상하려 했습니다. 동탁은 검을 받아 살펴봅니다. 그 사이 조조는 말을 빌린다는 핑계를 대고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이게 연희의 장면입니다.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정사에는 칠성검 암살 시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사에서 조조는 암살 시도 없이 그냥 낙양을 탈출합니다. 그렇다면 나건중은 왜 이 장면을 만들어냈을까요? 조조를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동탁에 맞선 용기 있는 인물로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이후 반동탁 연합 거병의 핵심 인물이 되니까요. 그 복선을 깔아두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사에서 조조가 낙양을 탈출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드라마틱합니다. 조조가 낙양을 탈출하다가 중모연에서 잡힙니다. 그곳 현령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현령 아래에 있던 한 관리가 조조를 알아보고 놓아줄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쓸모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천하가 어지러운데 이런 인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현령은 이 말을 듣고 조조를 풀어줍니다. 내가 조조요? 그리고 이 현령과 관리는 그날 밤 관직을 버리고 사라집니다. 연희에서는 이 현령이 진궁으로 묘사되며 조조와 함께 도망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중 조조가 부친의 의형제인 여백사 가족을 오해로 살해하는 유명한 장면이 이어지죠. 내가 남을 저버리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조조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 정사에는 없습니다. 연희의 창작이에요. 하지만 이 대사 하나가 조조라는 인물의 본질을 어쩌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 도덕보다 생존을 선택하는 자, 하지만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자. 이런 점은 진궁이 조조에게 환멸을 느끼고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조는 예조패국 초연을 거쳐 고향 진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동탁에 맞서기 위해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옹 등과 함께 거병을 합니다. 조조가 고향 진류에서 경문을 띄웁니다. 동탁은 죄가 쌓여 천리에 어긋나고 황제를 위협하며 천하를 어지럽힌다. 천하의 의로운 군사를 모아 동탁을 토벌하고 한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 경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천하의 제후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소, 원술, 송견, 공손찬, 도겸, 그리고 공손찬의 부하로 있던 유비까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연합군이 결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3화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동탁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에서 실전으로 단련된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중원귀족들의 멸시와 권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둘, 원소와 조조는 젊은 시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이미 두 사람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셋,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인 것은 하진 스스로였습니다. 조조가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넷, 십상시엔 안에서 원소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환관들을 학살했습니다. 수염 없는 남자는 무조건 처형했을 정도로. 다섯, 동탁은 심리전으로 낙양을 장악했습니다. 병력이 많지 않았음에도 매일 밤 군사를 내보내고 새벽에 다시 입성시켜 대군인 척 속였어요. 여섯, 조조의 칠성검 암살 시도는 연희의 창작입니다. 하지만 조조가 동탁에 맞서 거병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화 예고, 제4화 반동탁 연합군 영웅들의 빛남. 18로 제후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군의 실체는 소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우가 화홍의 목을 베는 그 유명한 장면. 정사에서는 누가 화홍을 죽였을까요? 손견은 왜 혼자 싸우다 혼자 승리했을까요? 그리고 원소는 왜 압도적인 병력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화에서 반동탁 연합군의 충격적인 민낯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난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